오부가 말했다. 내리서 걸어가자. 나는 태블릿에 글을 써서 오부한테 보였다. 선로를 따라 되돌아가면 숫자방이 나올 거야. 경비원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다. 놀이기구 입구의 큰 문을 활짝 열고 길고 어두운 터널을 따라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들어왔다. 목소리와 불빛들이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오부와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숫자방에 가까워지면서 중얼거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방에 다다르자 목소리가 점점 확실하게 들렸다. 지치고 겁먹은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래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배지 부등병 사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가로 열고 비드 가로 닫고 정면 면적의 문자는 S 곱하기 S 곱하기 S S는 한 면의 길이고 루시 언니! 오바 나는 루시 언니에게 달려갔다. 루시 언니는 구석에 웅크리게 앉아 있었다. 아주 지치고 겁먹은 모습이었다. 숫자가 가득 적힌 작은 수첩을 손전등 불빛으로 비치고 있었다. 루시 언니가 우리 발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났다. 루시 언니는 두려움에 울면서 말했다. 엄마 때리지 마세요. 멍청이라고 하지 마세요. 엉엉.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인 걸 알았다. 루시 언니가 자그맣게 말했다. 어라르. 내가 적었다. 나야. 나를 찾아냈구나. 내가 찾아냈어. 루시 언니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언니를 다독일 때 사람들 목소리가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갑자기 우리는 수많은 손전등 불빛 세례를 받게 됐다. 그리고 경비원이 성난 목소리로 나한테 소리쳤다. 이제 혼쭐을 알 줄 알아. 루시 언니가 나한테 안긴 채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언니를 꽉 안았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혼쭐 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주배 형사가 다가와서 루시 언니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다. 주배 형사가 말했다. 내가 루시겠구나. 루시 언니는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주배 형사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르르 첫 사건을 해결했구나. 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루시 언니가 계속 울고 있었다. 친구가 울 때에는 계속 친구를 안아줘야 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루시 언니를 찾고 보름이 지났다. 조지아는 선생님은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앞에서 최고로 멋진 소식을 전했다. 오르르 다음 학기부터 일반 학교에 가게 됐어. 나는 신났을 때 깡죽깡죽 뛰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깡죽깡죽 뛰었다. 진짜 학교, 내 또래 아이들이랑 어울려 지낼 수 있어. 친구를 사귈 수 있어. 더 좋은 건 지금 언니가 나 다니는 바로 그 학교에 간다는 거야. 처음 1년은 조지아는 선생님이 항상 나랑 같이 다니기로 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 그림자가 되어주게 도와준다고. 엄마랑 아빠도 무척 기뻐했다. 나를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언니도 기뻐하면서 말했다. 항상 너를 도와주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나한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적었다. 나는 문제 생길 일이 없어. 언니가 말했다. 진짜 학교 다니면 너한테도 문제가 생길 거야. 조지아는 선생님이 말했다. 일반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게 나한테는 정말 힘들 거라고. 그래도 자기가 항상 옆에 있을 때고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고. 적응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단어였다. 친구가 생기면 정말 좋겠어요. 나는 이곳 힘든 세상에서라도 라는 말을 적지 않았다. 그런 말을 적으면 참기 세상에 대해 설명해야 할 테니까. 참기 세상은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간직할 비밀이다. 선생님이 말했다. 당연히 친구들도 생기지. 나도 학교에서 너무 딱 달라붙어 있지 않을게. 그래야 오르르가 친구를 사귈 수 있겠지. 학교에서 견학하러 오라고 했다. 내가 엄마 아빠 조지아는 선생님과 같이 가도 되냐고 묻자 네 사람이 다 같이 와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또 말했다. 특별히 준비한 날이 있으니 그날 오렴. 너도 보면 좋아할 거야.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을 찾아낸 공을 세웠으니 교장으로서 오르를 특별히 맞이하고 싶단다. 내가 엄마 아빠 조지아는 선생님과 함께 나타나자 교장 선생님은 학교 곳곳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닐 교실이 어딘지 손가락으로 밝혔다. 그리고 카마엘라라는 선생님을 소개해줬다. 내 담임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다. 아주 좋은 사람 같았다.
카마일라르 선생님은 내가 루시를 찾아낸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학교 친구들이 나를 질투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내가 적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일로 자랑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믿는단다. 그렇지만 다 대화 방식 때문에 처음에는 남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른 애들과 말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조지아는 선생님이 말했다. 아직은 남들과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고개를 갸웃했다. 조지아는 선생님은 내가 남들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말하려 애써도 내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신비한 능력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아빠는 팔로 나를 감싸면서 두 선생님에게 말했다. 오로르는 놀라운 아이죠. 말을 하게 되는 시기도 오로르 스스로가 잘할 겁니다. 엄마가 말했다. 맞아요. 오로르는 이미 아주 많은 걸 해냈어요. 아이 아빠도 저도 오로르가 말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는 건 바라지 않아요. 대화는 태블릿으로도 아주 잘 나누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의견을 같이 했다. 그것도 나를 두고.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오로르는 틀림없이 학교 생활도 잘할 거야. 조지아는 선생님이 옆에서 도울 테고. 자, 이제 5분 뒤면 전교생이 다 모인단다. 곧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강당에 학생들이 가득했다. 전교생이 다 모였다. 교장 선생님이 연단으로 올라갔다. 옆에 루시언이도 있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루시언이가 처음에는 몹시 수줍어하다가 박수 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교장 선생님이 박수를 멈추게 하는 사이에 에밀리 언니가 강당을 훑어보았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에밀리 언니는 담임 선생님에게 허락을 구하고는 우리 쪽으로 달려서 엄마랑 아빠랑 조지아는 선생님이랑 나를 얼싸안았다. 우리는 예전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뒤쪽에 앉았다. 언니는 조지아는 선생님까지 팔로 감쌌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선생님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선생님도 알았을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지금부터 학생이 몇 명이 나와서 종교생 앞에서 발표할 거라고 말했다. 도로테와 잔호기들이 연단으로 올라갔다. 나는 눈이 희둥그레졌다. 반기는 박수 소리는 전혀 없었다. 대신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많은 아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두려워했다는 게 드러났다. 강당은 조용해졌다. 겁먹은 듯한 도로테는 쪽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왜 나쁜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왜 아주 못된 일인지 말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도 그만큼 겁먹고 있으며 자신이 두려움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가 많다고 했다. 도르테, 자신은 이제 루시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을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루시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잔호기들 하나하나가 차례로 전교생 앞에서 사과했다. 마지막에는 박수가 터졌다. 루시 언니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도르테와 아이들을 포옹하자 박수가 채고 쏟아졌다. 그런 뒤에 루시아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준 것이다. 루시아 언니는 칠판 앞으로 갔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공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식 F는 R제곱 분의 GM1 곱하기 M2. 제가 좀 수학에 약해서 여러분이 좀 봐서 이렇게 이겁니다. 어디갔지? 뭐지? 이거. 이 뜻을, 이 어려운 뜻을 얘가 이런 걸 한답니다. 천재 아닙니까? 수학 천재. 루시가 언니가 말했다. 이 공식으로 유명한 수학자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요. 갈릴레오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주장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 중 하나라는 말이 옳다는 걸 설명했죠.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모든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입자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전교생 모임이 끝난 뒤 언니는 교실을 돌아가고 조지아는 선생님은 치과 예약이 있어서 치과로 가야 했다. 선생님은 치과에 가기 싫어했지만 선생님이 그랬다. 치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갔다. 나는 크로크 모슈와 감자튀김을 주문했다. 감자튀김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어서 자주 먹지 않는다. 오늘은 축하할 게 아주 많은 날이니까. 아빠가 말했다. 오로르가 우리 주제를 찾아냈고 오로르가 새 학교를 다니게 됐고 루시가 못된 애들을 용서했고
엄마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우리 루시는 엄마는 분노 조절 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 루시한테 앞으로 정말 다정한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대. 아빠가 말했다. 그것도 대단한 변화네?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엄마가 말했다. 좁은 세상이잖아. 아빠가 말했다. 나도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적었다. 어서 들려줘. 내 소설을 영화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돈이 생겼어. 정말 멋지다. 나도 출연할 수 있어? 그건 아빠가 뭘 알아볼게. 그렇지만 사실 시든이라는 제작자는 항상 통화 중이고 계속 말만 해. 영화라는 건 이렇고 영화라 일은 이렇게 진행돼. 영화는 어쩌고 저쩌고. 아마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빠 우울한 말은 그만. 뭐 괜찮아.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저작권료를 받은 돈은 변함없으니까. 지금 사는 동네에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됐어. 클로에도 새 프로젝트를 맡아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 이제 오르르랑 에밀리가 오면 각자 자기 방에서 잘 수 있는 거야. 엄마가 말했다. 이제 클로에도 정말 원하던 아기를 가질 수 있겠네? 엄마가 말하자마자 난 엄마의 눈에서 생각을 읽었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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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한심한 말을 할까?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손을 도닥이며 말했다. 앞날 누가 알겠어.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혼을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애들 덕분에 이렇게 늘 함께 한다는 거야. 아빠가 말하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게 생각했다. 아빠랑 클로에랑 아기를 가져 좋아. 나 같은 딸만 아니면. 아빠의 공주님은 영원히 나야 하니까. 다행히 아빠는 내 생각을 읽을 수 없다. 어쨌든 아빠가 엄마 손을 꼭 쥐며 말하는 걸 보면서 나는 기뻤다. 우리 아직 친구지? 그렇지?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으로 애쓰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친구지. 친구 그날 밤 우리 집에 피에르가 엄마를 만나러 와서 나랑 이야기를 나눴다. 피에르는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려고 했었다. 그리고 멋진 엄마가 있어서 정말 좋겠다고 계속 말했다. 피에르와 할 얘기가 다 떨어지고 내가 누구 앞에서 할 말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방으로 가려갈 때 엄마가 피에르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엄마는 이제 이런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부터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피에르는 아주 슬픈 목소리로 엄마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방문을 닫고 참기 세상으로 갈 때라고 생각했다. 대아트로 거리는 아름다운 초저녁이었다. 오부와 함께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아주 맛있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로 갔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부가 루시 찾는 걸 도와주고 참깨 세상으로 돌아간 뒤로 처음 만난 거였다. 그래서 서로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주 많았다. 내가 이제 학교에 다닐 거라고 말하자 오부는 아주 기뻐하면서 걱정했다. 오부가 뭘 걱정하는 건 처음 일이었다. 오부는 내가 힘든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면 자기를 찾아오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나는 오부를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잖아. 그리고 나는 언제라도 참깨 세상에 놀러 오고 싶을 거야. 여기는 모두가 다정하고 언제나 색이 밝아. 오부가 말했다. 나는 힘든 세상에서 절대 못 살아. 거기는 잿빛일 때가 너무 많아. 내가 말했다. 그렇지만 잿빛인 데는 좋은 점도 있어. 잿빛인 날이 많기 때문에 푸르른 날을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어. 밝고 행복한 날만 계속될 수는 없어. 잿빛도 삶의 일부야. 그래서 오로는 참기 세상에 오는 걸 좋아하지. 잿빛은 없으니까. 그래 맞아. 그렇지만 힘든 세상에는 잿빛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 며칠 뒤에 태블릿으로 메시지가 왔다. 주배 형사였다. 주배 형사가 자신이 일하는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 부탁할 게 있어. 중요한 일이야. 내 동료들도 만나볼래? 모두가 오르르와 친해지고 싶을 거야. 엄마 아빠가 같이 가겠다고 했다. 조지아는 선생님도 같이 가겠다고 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부탁했다. 경찰서까지 나를 데려다주고 내가 주배 형사 이야기하는 동안 근처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다. 끝나면 메시지를 보낼게요. 그래서 그날 조지아는 선생님과 수업을 마친 뒤 우리는 경찰서 앞으로 갔다. 선생님은 나를 꼭 안아준 뒤 경찰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탁하면 거절해도 된다고 관심이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내 권리라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건 나도 아주 잘 알지. 경찰서로 들어가자 주배 형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이렇게 와줘서 정말 기쁘다. 오르르 주배 형사는 나를 회의실로 데려갔다. 커다란 탁자 주위로 동료 형사 5명이 앉아 있었다. 여자 셋 남자 둘. 오르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제 최고 형사야. 너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해뒀어. 그런데 내 말을 안 믿네. 내가 저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하나 말하면 다들 믿을 거야. 나는 형사들을 한 명씩 살펴봤다. 그리고 한 명씩 가리키면서 태블릿에 각자의 생각을 적었다. 어린애 생일 파티에서나 하는 말수쇼 같은 걸 하다니 지루해. 그리고 주배 선배가 지난번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몇 시간이나 계속됐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네. 그리고 내가 애들을 학교에서 데려오는 일을 또 빼먹으면 금요일 밤 탱고 강습에 못 가게 하겠다니.
마르크는 나를 어린애 취급해야지 정말 질려. 그리고 그쯤 하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이 말은 생각이 아니라 어느 형사의 목소리였다. 내가 탱고 강습 이름 막 밝히자 그 형사가 크게 말했다. 내가 적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주배 형사가 말했다. 그건 모두가 알고 있단다.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은 생각일 텐데. 다른 형사가 말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또 다른 형사가 말했다. 놀라워요. 주배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될 사람이지. 오르르 내가 우리랑 같이 일할 마음이 있다면 나는 주배 형사의 말을 잠시 생각한 뒤에 적었다. 좋은 일을 하는 거라면 기꺼이 돕겠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야. 모험도 많이 하나요? 경찰은 사람들이 빚은 혼란을 다룬단다. 그리고 사람들이 빚는 혼란은 늘 모험이지. 그건 저도 확실히 깨달았어요. 루시 언니를 찾아다니면서 알게 됐죠. 그렇지만 걱정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조지 않는 선생님을 빼고 저희 신비한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약속하마. 우리 동료들 모두가 약속할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저는 부관으로 일하나요? 오로르 너는 늘 내 부관이야. 자, 중요한 게 또 있어. 여기서 우리가 너한테 맡기는 일.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사건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해. 제 신비한 능력처럼 비밀이에요. 바로 그거야. 너는 더없이 환하게 웃었다. 탁자를 돌면서 한 사람씩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주배 형사한테 말했다. 언제라도 일할 준비가 됐어요. 주배 형사가 말했다.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곧장 너를 부를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지하는 선생님은 내가 평소보다 즐거워 보인다며 경찰서에 간 일이 잘 되었나 보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도 선생님은 주배 형사가 나한테 부탁한 게 정확히 뭔지 자꾸만 물어봤다. 그래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일이에요. 특급 비밀이에요. 재밌겠네. 나는 오로르니까요. 내가 하는 일은 뭐든 재밌어요. 내가 하는 일은 뭐든 모험이죠. 그래서 다음은 또 오로르의 멋진 모험? 무슨 사건인데? 전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모험이죠. 끝. 그리고 계속. 무슨 뜻일까요? 이게 끝이 됐는데요. 이게 프롤로그가 오로로에 대해서 더글라스 케네디가 할 말이 있나 봐요. 몇 장 안 돼요. 다 끝냈어요. 마지막으로 오로르에 대하여 더글라스 케네디. 아이들은 문제 많은 어른 세계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대해 뮤지컬 천재 스티븐 손드하임 씨가 쓴 가사가 있다. 말할 때 조심해 애들이 들어. 행동을 조심해 애들이 봐. 그리고 배워. 사실 나는 몹시 불화가 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며 일찍부터 어른 세계 문제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내가 힘든 이혼을 하는 동안 내 소중한 두 아이는 가족이라는 꿈이 깨어지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제 내 두 아이는 성인기에 접어들었고 내가 수십 년 전에 그랬듯 아이들도 자기 부모보다 훨씬 큰 분별력을 갖췄다. 그래서일까? 지금 독자들 손에 들려있는 이 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다 들여볼 수는 있는 아이. 그러면서 자신은 슬픔이나 아픔이 없다 생각한 나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한 나이. 오로를 처음 구상한 것은 1년 반 전이다. 내 친구 스테파는 아이저가 점심을 함께하며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자폐증이라고 알려진 발달장애를 다루는 책을 쓸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나에게 소설가로서 자폐증 문제를 다뤄보지 않겠냐고 물어본 사람은 이전에도 있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 물론 그것은 내 아들 맥스가 자폐증 스펙트럼 안에 있으며 5살 때 이후에 더 나아질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맥스의 인지 능력 가능성을 테스트한 전문가 2명은 맥스가 독립적이고 지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제 26이 된 맥스는 런던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받았고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며 공연 사진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좋은 예다. 그리고 심한 장애를 초월하려는 맥스의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로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자폐증으로 규정되는 인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이 자폐증을 멋지게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을 만들고 싶었다. 더 쉽게 말하면 일상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오로는 마법을 쓸 줄 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생각을 읽을 줄 안다.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태블릿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자신을 평범한 11살짜리 아이라고 여기며 자신과 친한 사람들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다. 부모는 힘들게 이혼한 뒤 아직도 남은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언니인 에밀리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동생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에밀리의 친구인 루시는 수학 신동이지만 그 뛰어난 실력과 체중 때문에
끝없이 괴롭힘을 당한다. 오로르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슬픔을 갖고 있지만 오로르는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탈출할 필요는 있었다. 모두가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는 곳, 부모가 아직 함께인 곳, 오로르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곳, 현실에서 오로르가 남몰래 몹시 바라는 한 가지, 친구도 있는 곳으로. 오로르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나는 현명하면서도 순수한 11살짜리 아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했다. 정도 많고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의식도 투철한 아이. 그러면서도 호기심 많고 재미있는 것도 아주 좋아하는 아이. 또한 8에서 13살 사이 어린이들이 몰입해서 읽는 책인 동시에 어른들도 진심으로 감동할 수 있는 책이 기르기를 바랐다. 내 글에 특별한 생명을 불어넣을 그림을 엮으릴 일러스트레이터로는 처음부터 조한 스파를 염두에 두었다. 오늘날 활동하는 가장 뛰어난 미술가로 손꼽을 수 있는 조한 스파르와 함께 작업하고 싶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창의력을 믿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처음 만나서 오로르 이야기의 윤곽을 들려주기 시작하자 조한은 내가 말한 사이에 즉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몇 달 동안 지필에 열중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다듬어진 초고가 나왔을 때 나는 맨 먼저 조한에게 원고를 보냈다. 곧 정말 마음에 드는 글이라는 이메일이 왔다. 몇 주 뒤 오로르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았다. 저 이야기를 천재로 시작하던 조한의 그림에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조한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것처럼 조한은 마법 같은 일을 해냈다. 나와 조한은 오로를 통해 가족 관계의 복잡성, 힘든 세상에서 필요한 연민과 관용과 이해, 그리고 세상을 남다르게 인지하는 사람들의 특성 등에 관한 아주 현대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영웅, 누구나 동일시할 수 있는 주인공을 만들었다. 인생이 힘든 굴곡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시기와 순수한 시기, 두 시기 사이 어디쯤 있다는 아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와 성인의 문제를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책이 과감한 시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오로르에게는 세상사의 혼란이 멋진 모험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막이 내렸습니다. 조한 스파르네요. 프랑스 최고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시사 만화가, 라디오 칼럼니스트, 영화 감독, 애니메이션 제작자입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났으며 철학과 미술을 공부했고 저작 교수의 딸로 앙글렘 국제 만화 베스트셀러에서 신인상과 르네 고신상을 수상했고 감독 데뷔작인 영화 세르주 갱스부르 영웅적인 삶은 세자르 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했다. 자신이 만화로 3D를 직접 제작한 라삐 고양이는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대상, 세자르 영화제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에도 출간된 꼬마 뱀파이어 시리즈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생텍쥐베리 작품을 재해석해 출간한 어린 왕자는 리르지 선정 최우수 만화상, 잉글랜드 국제만화 페스티벌 청소년상을 수상하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에 번역 출간했습니다. 와, 멋진 사람이군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는 마치기로 하고요. 더 없는 우리 오로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케네디, 조한 스파르의 그런 호흡도 잘 맞았고요. 모두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 더 좋은 글로 다시 올게요. 남은 시간도 남은 휴일도 사랑스럽고 달콤한 시간 되세요. 안녕.